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네. 정신없는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단순히 투자를 넘어서 범인류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를 투자를 하실지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한 주 동안도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상존한 가운데 지난 목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 한 주 동안 다우존스 지수가 0.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각각 0.04%, 0.93% 상승했고 유로스탁스 같은 경우에는 0.75%가 빠졌습니다. 중국 증시의 경우는 최근 변동성이 조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 지수가 2.6% 올랐었고 심천이 1.4%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중국의 경우는 지금 상해 종합이 1.5% 정도 빠지고 있으면서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뿐 아니라 오늘 아시아장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번 미국 연준에서는 지난 6월, 7월 FOMC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적인 국채 매입을 통한 수익률 곡선 제어나 아니면 타겟팅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이전에는 ETF 매입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친 데 반해 현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FOMC 정례 회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S&P 지수가 3,400선에 다가서기도 하면서 신고점을 넘어섰기도 했고 애플 또한 장중에 미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네. 원화로 환산하면 한 2,300조 원으로 상당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국가 지수의 시가총액을 가볍게 뛰어넘는 숫자이고요. 네.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는 8월 31일부터 애플의 주식 분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대4 주식 분할인데 그날부터 주가가 전날 공시된 종가의 4분의 1로 공시가 되니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 한국에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증권사마다는 아마 다르기는 할 텐데 2, 3일 전에 일시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가 제한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문의를 하셔가지고 31일 전후로 분할 가격으로 공시될 애플이나 테슬라 매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애플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애플 네. 뭐 오늘 2조 달러를 넘어섰고 월가에서는 3조 달러까지 바라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애플의 네. 주가 향방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애플의 경우는 지난번에 나와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미국 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혁신성을 기반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네. 인텔과의 뭐 15년간의 관계를 청산하고 자체 반도체 칩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애플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사용을 해보시면 애플 장비들 간의 뭐 연동성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그렇죠. 쓰기에 굉장히 네. 편한 장점을 가졌다라는 점을 인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애플의 향후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 시점에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최근에 뭐 미국 국무부에서는 미국 대학의 이사회에 보낸 서한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 미국 회계 기준에 따르지 않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주식 처분을 권고하기도 했고 중국 기업들의 불법 활동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동시에 국무부에서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제재 종료가 주요하다라고 메시지를 던진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 내 중국의 위챗이나 틱톡 등 메신저 사용을 금지한 바가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중국 웨이보라는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중에 95%가 만약 위챗을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면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겠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95%라는 숫자가 여론조사의 신뢰도 부분에 의문이 조금 들기도 하지만 현재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다라고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중국
내에서 아이폰이나 애플 제품의 판매가 중단이 된다면 애플이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네. 현재 충분히 상존한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관련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애플의 주가 향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8월 31일 일단 이제 액면 분할이 예정된 만큼 이 시기 좀 집중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갈등에 따른 애플의 리스크까지 잘 챙겨서 투자에 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로 또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이전에 나와서 소개를 드렸던 뭐 개별 기업들이나 ETF는 조금 다르게 레버리지 ETF 3개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난 3월에 코로나 여파로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뭐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인버스 ETF 거래 대금이 전체 ETF 거래 대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바도 있고 관심이 커진 금융 상품이기도 한데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지수로 드는 지수보다 설정된 레버리지 비율 보통 뭐 2배 아니면 3배 이런 식으로 기초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거나 혹은 그 비율만큼의 손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레버리지 ETF의 경우 기초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2배 혹은 3배의 움직임을 갖기 위해 하루치의 수익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추가적으로 운용사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매일매일 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네. 주식 비중이나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내야 하는 거래 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 상품이고요. 레버리지 상품 구조상 뭐 주가지수 선물이나 파생 상품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수 선물의 경우 만기가 있으면 다음 만기 상품인 롤오버 즉 근월물 상품 계약을 다음 근월물 상품 계약으로 계약을 넘겨야 원월물 상품 계약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운용 보수가 일반적인 ETF 대비 조금 높다라는 점은 반드시 알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네. 레버리지 ETF가 AUM 운용 자산이 다른 ETF보다 작기 때문에 운용사 입장에서는 BEP 즉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은 운용 보수 자체를 조금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레버리지 ETF 3개 또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이 단기간에 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뭐 최근에 금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에 또 많이 투자들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또 변동성이 또 심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네. 레버리지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말씀해 주신 바대로 레버리지 상품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상품이긴 한데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도 그만큼 상존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주가 하락 시에 하락폭이 기초지수보다 상당히 큰 바를 보실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우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이런 금융 상품들이 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종목 소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소개해 주실 ETF 어떤 ETF인가요? 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ETF는 다우존스 테크놀로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추종하고 있는 프로쉐어스 울트라 테크놀로지라는 ETF이고 티커가 ROM.US입니다. ROM ETF의 경우는 다우존스 테크놀로지 지수의 2배 레버리지의 수익률을 창출하는 레버리지 네. ETF이고요. 다우존스 테크놀로지 기업을 구성하는 총 161개의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롬 ETF는 2007년도에 상장이 됐고 현재 운용 자산은 6억 달러 수준 그리고 운용 보수는 0.95%로 다른 ETF 뭐 일반적인 ETF보다는 운용 보수가 높은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우존스 테크놀로지 기업을 구성하는 2배 레버리지 ETF ROM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투자 포인트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ROM ETF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도 2배 레버리지 성격을 갖는 ETF입니다. 물론 기술주가 하락할 때는 2배로 주가가 하락하는 ETF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미국 기업들의 특징인 뭐 혁신성을 가졌고 이로 인한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모두 만족하고 있는 현재 미국 IT 섹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네. ROM ETF 또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ROM ETF의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보시면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애플을 약 13.8%,
마이크로소프트 약 14%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뒤 마이크로소프트가 11.7% 그리고 구글이 7.7%, 엔비디아 2.2% 등 상위 보유 종목들의 비중이 유난히 높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언택트 종목들 그리고 미국 IT 기업들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대형 IT 기업들의 반독점법 관련 소송이 지속되고 있음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IT 섹터에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펴본 대로 애플이 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까지 저희가 잘 아는 종목들 위주로 또 구성이 돼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ROM의 잔존가치상, 모델상 이제 상승 여력은 또 얼마나 남아있나요? 네, ROM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을 분석해 봤더니 예상 ROE 40.2%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0%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164%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미국 기술주들의 향후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미국 기술주 전반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 2배짜리 ROM ETF 또한 좋게 활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다우 테크지수 2배 레버리지 ETF ROM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승 여력 164%로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점 유념해 보셔야겠고요. 다음 ETF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ETF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ETF는 지난번에 나와서 글로벌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설명을 드렸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나스닥 네. 100 지수에 투자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시리즈 ETF 티커가 QQQ.US라는 ETF를 소개드렸었는데요. QQQ ETF와 똑같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네. 레버리지가 2배인 ETF입니다. ETF 명은 프로쉐어스 울트라 QQQ ETF로 티커가 QLD.US이고요. QLD ETF 또한 2007년에 상장이 됐고 현재 운용 보수가 똑같이 0.95% 수준입니다. 기초지수로는 나스닥 100 지수의 NDX 인덱스를 기초지수로 두고 있고요. 기초지수와의 상관지수는 최근 1년 동안 98.7%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ETF QLD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투자 포인트를 길게 준비를 해왔었는데 간략하게 네,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예, 우선 투자 포인트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IT 및 기술주 위주의 글로벌 대표 지수인 나스닥 지수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가장 빠른 회복력을 넘어서 만스닥을 넘어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우선 QLD ETF의 상위 보유 기업으로는 미국 대표 IT 기업들인 애플이 9%, 그리고 아마존이 7.7%, 마이크로소프트가 7.5%, 구글이 5%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기업들 외에도 엔비디아, 인텔, 넷플릭스 등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다양한 미국 대표 기술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QLD ETF는 미국 대표 기술주들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2배 레버리지 ETF로 투자 매력이 부각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위 10개 보유 종목 역시나 앞서 ETF와 좀 비슷한 구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애플이 13%,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까지 저희가 잘 아는 종목들로 역시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럼 역시나 상승 여력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QLD ETF의 상승 여력을 분석해 본 결과 예상 ROE 23.4%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4.5%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22.5%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혁신성을 상징으로 삼는 미국 대형 IT 기업 그중에서도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실 때 QQQ ETF와 더불어 2배 레버리지 ETF인 QLD ETF 또한 좋은 투자처가 되리라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서서 설명드렸던 ROM ETF와 QLD, QQQ ETF와의 큰 차이점은 아마 종목 상위 보유 종목을 설명드렸을 때 발견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마존 편입 여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우존스에는 네네네. 다우존스 지수에는 아마존이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우존스 테크놀로지 인덱스에도 아마존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네.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QLD 아니면 QQQ ETF에는 아마존이 편입되어 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해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아마존 편입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QLD 지금까지 설명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ETF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텍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인데요. 이번에도 네. 2배 레버리지 ETF이고요.
ETF 명이 프로쉐어스 울트라 나스닥 바이오텍 ETF로 티커가 BIB.US입니다.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인 MBX 인덱스를 기초자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기초자산과의 상반 지수는 최근 1년 동안 99%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시작하고 한 달 정도 뒤에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나스닥 바이오텍 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IBB ETF와 운용 방식은 동일한데요. 네. 2배 레버리지인 ETF인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동 ETF는 2010년 4월에 상장이 되었고 운용 보수는 오늘 말씀드린 레버리지 상품들 모두 동일하게 0.95% 수준인데요. 운용사 또한 모두 다 프로쉐어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프로쉐어사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뭐 프로쉐어사와 관계가 전혀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최근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인버스 ETF를 인버스 ETF를 최초로 개발한 ETF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네. 1997년도쯤에 아마 설립이 된 기업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ETF를 운용을 하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바이오테크에 집중 투자하는 2배 레버리지 ETF BIB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기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뭐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뭐 제약업종이나 헬스케어 전반적인 산업의 경우는 신규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견하는 기술 등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듣거나 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개별 종목 발굴이 어려운 경우에 바이오 업종 전반에 투자하는 ETF의 매력도가 더욱 부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드렸던 IBB ETF는 레버리지가 없는 ETF이고요. 레버리지가 껴있는 ETF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BIB ETF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약 및 치료제 개발에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앞다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현재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모멘텀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BIB ETF는 IBB ETF와 동일하게 대형 바이오텍 기업들뿐만 아니고 시총 규모가 작은 뭐 중소형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도 높아지는 점 또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 바이오테크 기업들뿐 아니라 이제 시총이 작은 중소형 기업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서서 살펴보시면 상위 10개 보유 종목 암젠이 6%로 가장 크게 편입이 돼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도 체크를 해볼게요. 네, BIB ETF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예상하로의 27.2%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79.8%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암젠이 가장 높은 보유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 ETF는 총 217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바이오 업종에 대한 현 시점에서 투자 모멘텀은 코로나 바이러스 지속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BIB ETF 그리고 만약에 일반 1배짜리 레버리지가 안 껴있는 ETF를 활용하시고자 하신다면 IBB ETF 또한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